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이거 기본 문제 아니에요. 그죠? 전국의 수험생분들은 다 쓸 수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방어구역의 기밀성 테스트, 도어펜 테스트, 그죠? 도어펜 테스트. 이 관련도 기출 문제였잖아요. 인클로저 인터그레티 테스트, 그죠? 기밀성 테스트. 지금 물어본 지문도 기본 원리, 시험 절차,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쓰면 되는데, 지금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을 먼저 서술했잖아요. 그죠? 기본 원리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도어펜 테스트의 필요성을 서술을 해주면, 답안에 할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도어펜 테스트의 필요성. 그죠? 요 필요성을 한 페이지 정도. 가스개소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스개소화에서 도어펜 테스트의 필요성을 먼저 서술을 해줘야 기대 효과가 답안에서 확연하게 논리적 구성이 완성이 됩니다. 필요성이. 그 가스개소화는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방호 공간의 균일한 설계농도 유지잖아요. 그죠? 방호 공간의 균일한 설계농도 유지. 가스계 약제를 어떤 약제로 하느냐가 문제였죠. 가스계 약제는 액화가스가 있고, 그죠? 액화가스면 질량으로 압축돼서 저온으로 하든지 압력을 가해서 액화시켜가지고 저장용기실에 저장용기로 저장을 하는 액화가스가 있고, 그죠? 압축가스가 있어요. 그죠? 압축가스. 이 액화가스의 종류가 이제 CO2 소화 설비가 있고, 그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예전에 청정소화 약제 중에서 할로겐 화합물 액화가스로 하지 않습니까? 압축가스는 불활성 기체. 그죠? 이 불활성 기체, 그리고 약제량 계산은 CO2라든지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자유출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죠? 자유출식. 할로겐 화합물 약제는 무유출식으로. 그래서 설계 농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CO2 얘기를 들으시면, CO2 같은 경우 방호 공간에 오프닝 팩터, 그죠? 볼륨 팩터의 계구부 보정량을 가산을 해줍니다. 그죠? 소화약제가 개방이 됐을 때 방호 공간에서 환기는 정지시키고, 그죠? 계구부는 폐쇄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계구부 설치 높이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겠지만, 폐쇄를 시키고 자연적으로 약제가 누출되는 그 시간을 소킹 타임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죠? 유지를 해줘야 되고, 이 계구부의 유무에 따라서 CO2 소화 설비 같은 경우 5kg인가? 약제량을 가산을 해주잖아요. 10kg, 5kg. 그죠? 이 계구부 면적도 전 표면 면적의 3%여야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설계농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구부를 보정을 해줍니다. 보정. 그죠? 두 번째, 약제의 설계농도에 따라서
그 공간 안에, 방어 공간 안에 과압이 우려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액화로 압축시키고, 그 노즐을 통해서 기상으로 방출하니까 팽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방어 공간 안에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CO2 같은 경우, CO2나 불확성 기체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프레저 벤트라고 과압 배출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과압 여부가 발생이 돼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뭘 고려해 줘야 되면 가스계소화에서 설계 농도, 유지 시간 고려해 줘야 되고,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은 CO2 같은 경우는 20분, 기타 10분 정도 유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방사 시간을 요구해주고 있습니다. CO2 같은 경우와 기타 약재별로 이 가스계소화 설비의 소화의 성능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전에 도어팬 테스트가 필요하다. 예? 방어 공간의 균일한 설계 농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방어 공간에 약재가 뿌려졌을 때 과압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프레저 벤트를 어느 정도의 계급 프레저 벤트의 면적이 필요한지, 그죠? 그 다음에 설계 농도 유지 시간 동안 어느 정도 누설이 돼서 어느 정도 방어 공간에서 누설이 되면서 소킹 타임을 만족해줘야 되는지, 이걸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지면 할애를 좀 해줘서 도어팬 테스트의 필요성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답안이 매끄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물어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도어팬 테스트의 원리, 기본 원리. 도어팬 테스트의 기본 원리는 그 농도 유지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디센드 인터페이스 모드, 그러니까 경계층 하강 모드와 믹싱 모드가 있잖아요. 이 경계층 하강 모드도 가만히 보시면 이 약재가 노즐에 박아서된 이후에 경계층이 하강이 되는 이 시간이 곧 쇼킹 타임이잖아요. 홀딩 타임 또는 리텐션 타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죠? 이 약재가 경계층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누설, 여기 에어 릭스 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누설되는 양만큼 경계층이 하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하강 시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하강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이 누설되는 양이 우리 최적 유량, 질량 유량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누설되는 질량 유량이라고 보면 로우 A에 루트에 EG에 이 내용 아시면 적으면 돼요. 원리를 적으라 했으니까. 그죠? 원리 우리 경계층 하강 모드에서 소킹 타임을 유지해주는 그 도어팬 테스트를 해주는 하강층 모드의 원리를 쭉 소식으로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경계층이 하강되는 시간을 제로라고 보면 로우 A0에 DT분의 DH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설되는 양만큼 시간 t 동안 이제 내려가니까, 그러면 요 체중 유량과 요 체중 유량이 같다라고 보면 그럼 t가 나오겠죠. 적분해가지고 돌리고 저쩌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킹 타임을 나와주고, 기대 효과는 이제 제가 답안 작성할 때는 이제 첫 번째 작성을 했는데, 이 내용이 결론부에 가면 딱 배치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지면 할애를 도어팬 테스트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걸 좀 더 두각을 시켰으면 답안이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매끄럽게. 두 번째 이제 시험 절차. 뭐 다 아시는 내용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 기본 문제라 이런 문제는 모르고 수험생분들이 이제 저 수험에 임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뭐 시험 절차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좀 도화 방어구역에서 도화 펜테스트의 기본적으로 방어구역에서 이 문짝에 펜을 달아서 문짝에 펜을 달아서 가압을 해주든지 감압을 해주든지 송풍기 정력하면 가압 감압이 되겠죠. 가압 감압했을 때 이게 뭡니까 이거 누설량식이잖아요. 아까 그 1교시 때 베나 컨트랙타 얘기를 하던데 베나 컨트랙타의 요 식이 누설 식이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차압을 팬을 돌려서 도화 팬을 돌려서 방어구역의 차압, 방구역 외와 방구역 내의 차압을 통해서 누설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설량을. 그러면 방어구역 안에서 소화약제가 방출됐을 때 과압이 어느 정도 걸려서 외부와 차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누설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를 쭉 수식을 통해서 수식을 열거해서 설명을 해주면 좀 좋겠죠. 그 시험 방법은 지금 우리 도화 펜 테스트 할 때 보통 이제 전부 싱글 펜 테스트를 하는데 시험 방법은 도화에 펜을 하나 다느냐, 두 개 다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싱글 펜 테스트와 더블 펜 테스트. 싱글 펜 테스트를 토탈 인클로저 리케이지 테스트라고 하고 홀룸 테스트라고도 하고, 그죠? 더블 펜 테스트는 그 뭡니까? below ceiling leakage area 테스트, 더 lower leakage 테스트라고도 하고. 지금 도화 펜 테스트는 뭡니까 이게? 오퍼 펜과 로어 펜을 두어서 로어 펜의 하부의 리크만 측정합니다. 어느 게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계층 하강 모드가 원리였지 않습니까? 경계층 하강 모드가 이 펜을 두 개를 달아서 하부층에 누설을 측정을 하니까 방어 공간에서 더블 펜 테스트가 더 신뢰도가 높겠죠. 더블 펜 테스트가. 그러면 싱글 펜 테스트를 하면은 방어 공간에서 과압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도어 펜 테스트 한 다음에 누설량이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좀 더 꽉꽉 막을 거 아닙니까? 그죠? 프로그램 돌리면 누설량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기밀을 하게끔 제한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약재가 노즐을 통해서 방사됐을 때 과압의 우려가 있겠죠. 이 내용도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죠? 약재 공부할 때. 이 문제를 선택하면은 남들과 차별을 시키려면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축약을 해서 기입을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 이제 이 문제의 절차와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기대 효과였잖아요. 기대 효과, 그죠? 기대 효과를 마지막으로 이제 쭉 적어주면 답안이 깔끔합니다. 요 기대 효과. 기대 효과는 계구부 보정량을 검토하고, 그죠? 아까 이 가스계수화에서 도화 펜 테스트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시를 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에. 계구부 보정량을 검토를 할 수 있고, 방호 공간에서 과압의 유무를 검토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CO2 아니면 불활성 기체의 프레저 벤트의 면적을 알 수가 있고, 이게 기대 효과 아니겠어요? 그죠? 세 번째는 설계농도 유지 방사 시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설량이 많이 나오면 소킹 타임 유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뭡니까? 익스텐디드 디스차지 방식, 추가 방출 방식을 하든, 이건 뭐 이런 식으로 리텐션 타임이 필요하니까, 그죠?
만약에 누설량이 적게 나오면 압력 배출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과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기대 효과는 뭐겠습니까? 마지막 매즈말의 기대 효과는 뭘 적어야 돼요? 가스 개소화에서 방호 공간에 균일한 설계 정도의 유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죠? 소화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매즈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어펜 테스트나 2교시 문제, 두 번째 문제 뭡니까? 이거 TAB.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모든 수험생이 건들 수밖에 없는 문제라 좀 더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작성을 하면 답안을 논리적 구성을 세울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접근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MSDS. 이 MSDS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항목이 15개 항목인가 그렇잖아요. 이 항목은 다 암기를 하고 이제 수험장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나온 문제는 작성 시 확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게 관건이에요. 이 작성 사항은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하겠어요, 그죠? 근데 작성 사항이 제대로 기입이 안 되면 이 지문에 뭡니까 문제 채점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쭉 볼까요? 근데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작성 사항 내용이. 왜냐하면 구성 항목이 15가지인가 16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우리 수업 때. 소방기술사에서 통째로 외워야 할 게 죄송하지만 몇 가지 있습니다라고 그랬잖아요. MSDS, 이번 시험에 나온 설계 프로그램, 그죠? 구성 항목. 이건 죄송하지만 통째로 외우셔야 되고, 외우는 방법을 개통을 그려서, 소화설비 개통을 그려서 외우든지, 아니면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외우든지, 그 위험물 인류에서 육류까지 얘기하고 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비슷한 놈들끼리 모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인류부터 육류가. 이런 식으로도 어떻게든 앞머리 따서 외우든지 간에 외워야 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MSD였었어요, 그죠? MSD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GHS부터 답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GHS. 화학물질 분류 식별에 대한 세계 표준화 시스템. 그러니까 GHS는 분류를 어떻게 하고 식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규정한 표준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분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는 물리적 위험성 17가지, 건강 위해성 10가지, 환경 위해성 2가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식별은 레벨링, 그래서 정보 전달을 하는데, 정보는 그림 문자로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인류서부터 육류는 문자 식별이잖아요. 문자 식별이에요, 그죠? NFP에서는 뭐였습니까? 문자 식별이 아니라 정량화된 유가반, 청적황, 그죠? 색깔로. 이거는 그러니까 GHS는 그보다 더 식별 체계가 좋은 그림 문자 체계네요, 그죠? 그림 문자 체계고, 위험을 9개로 분류했습니다. 9개로. 그죠? 부식성부터 인화성 이거 앞머리 따서 이렇게 애웁니다라고도 했던 것 같아요, 수업 때. 자, 그 다음에 식별 시 기재사항. 이거는 이제 얘인데, 본인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은 요즘에 MSDS 위험물 식별은 전부 붙이게 돼 있습니다.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은 그 붙여 있는 거를
캡처를 해서 나름대로 샘플 하나 만드셔야지. 그죠? 그 중에서 만드는데 이제 기재 사항이 뭔지 봅시다. 제품의 정보, 그림 문자, 그다음에 신호어, 자, 위해 위험 문구가 있고 예방 조치 문구가 있고 그다음에 제품자, 제품 공급자 정보가 있습니다. 이 GHS 내용을 좀 지면에 첫 번째 지면에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SDS 내용을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MSDS는 유해 화학 물질의 취급, 판매, 사용 시 반드시 MSDS를 첨부해야 되고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제공을 해줘야 돼요. MSDS 제공을 해주는데 그 제공해주는데 구성 항목을 물어본 거잖아요. 구성 항목.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죠. 뭐 총 몇 가지가 있어요? 16가지인가 있는데 틀을 크게 큰 틀을 구분을 해주면 제품의 정보, 이 화학물질의 제품의 정보의 구성 항목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구성 성분이 뭔지, 함유량, 위해 위험성이 어떤지, 그리고 물리 화학적 특성이 어떤지, 이런 제품의 정보를 표시를 해줘야 되고, 이 제품의 정보에 뭐예요? 작성 시 확인 사항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답안 채점에 이제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공부를 하셨으면 MSDS 공부했으면 내용을 이 타이틀이 다 암기가 되어 있는데 내용은 타이틀에 따라서 유추해서 써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을 다 써주면 좋겠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수험생이. 그죠? 이 메인 타이틀에 맞춰서 유추해서 몇 가지씩만 써도 답안 채점할 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제품의 정보는 4가지 정도가 있고 5가지는 안정성, 반응성이 어떤지. 그 다음에 예방조치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예방조치는 6번부터 9번까지. 그죠? 위해 위험성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게 MSDS 전부 기재 사항이에요. 그죠?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MSDS 활용 범위를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 위험성 평가할 때 MSDS 필히 확인을 합니다. 위험성 평가할 때.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 3교시 5번 문제. 공사 계약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에스컬레이션,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 이 소방 감리 업무 절차서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해당 업무를 하신 분들이나 이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셨으면은 이제 쉬웠을 텐데, 그 외의 수험생분들은 접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은 이제 선택하기가 곤란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소방청에서 발간된 소방감리 업무 절차서 이 내용을 기술해 주면 돼요. 여기서 뭐 특별하게 언급할 게 뭐가 있을까 보면 답안의 흐름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계약 금액을, 그러니까 설계 변경 시 아니면 물가 변동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을 했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조정하는지 이 첫 번째 이 내용을 적어주면 좋겠네요. 그 발주자가 계약 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할 때는 계약자 당사로부터 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되네요. 그죠?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조정하는 부분을 품목 조정률로 하든지 아니면 지수 조정률을 적용해서 하든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는 공제금액에서 이제 제외하고 이제 공제금액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공제금액을 산출을 해야 되고, 그죠? 개요 부분에 요 내용 먼저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에스컬레이션을 하는데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을 둘 중에 하나를 30일 이내에 해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에 관련해서 쭉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요청을 받아서 30일 이내에 이제 에스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조정 요건이 있을 겁니다. 이제 뭐든지 다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정 요건은 계약 체결일 또는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3%가 증감된 때 그때 에스컬레이션 조정 요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정 요건이 되고 안전관리 비율이 공사 비율의 공사 6% 이하에 되고 이윤율은 원가 계산서에 일반 관리비나 이윤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이제 적어 주신 다음에 그러면 본 내용에 들어가서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에스컬레이션 할 때. 그 내용을 이제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목 조정률, 지수 조정률. 이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을 적용한 후에 네 번째 비교를 해서 매진말을 해주면 이제 딱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내용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소방청 소방 감리업무 절차서 그 내용을 숙지를 해서 이제 알고 계시면 이 문제를 선택을 했어야 되겠죠. 그 비교를 해주고 근데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공사는 에스컬레이션을 다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민간공사는 발주처 계약 그 특기시방이나 이런 조건에 보시면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거진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 같은 경우. 그죠? 민간공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을 비교를 해주고 답안을 흐름을 봤을 때 네 번째 비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생각하는 매진말을 굳이 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공공공사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고 있는데 민간공사도 적용을 해야 좋겠다. 그죠? 그래야 제품 소방공사의 품질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는 설계나 감리, 용역 대가도 에스컬레이션에 같이 적용을 해줘야 좋겠다. 이런 식으로 몇 줄말을 더 쓴다든지.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채점자가 눈길이 한 번 더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답안을 구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는 무통설비인데, 이거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무통설비 기본 문제예요. 전압 정제파비, 그레이딩, 무반사 종단 저항. 풀이를 개요해서 설치 대상 쭉 썼는데
지금 물어본 사항이 전압 정제팝이 글레이딩 무반사 중단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지문의 첫 번째 지문에 개요 내용이 이건 이제 답안 작성한다고 제가 작성한 거고 무통설비 개요에 신호 레벨입니다. 그죠? 전파 레벨이 아까 뭐였어요? 수계소화 설비는 방호 구역의 균일한 살수 밀도라면서요. 그리고 도화펜 테스트 했던 것처럼 가스계소화 설비는 방호 공간의 균일한 설계 농도라고 그랬고, 그죠? 제한 설비는 아까 뭐였지? 균일한 풍량. 이거 무통 설비도 마찬가지로 신호 레벨 이게 거리라고 그러고 이게 신호 레벨이라고 합시다. 전파 강도, 그죠? 전파 강도가 균일하게 거리에 따라서 전파돼야 됩니다. 그죠? 보통 신호 레벨은 거리에 따라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균일한 전파의 거리에 따라서 균일하게 전파 강도가 균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균일하게 전파해주기 위해서 최대 전력 전송이 돼야 돼요. 그죠? 이 개요라고 적었지만 무통 설비의 요구 조건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네요. 그죠? 아니 답안 쓰실 때 개요, 본론, 결론 이렇게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서두에 무통 설비 요구 조건, 첫 번째 균일한 설계 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낼 때 이 수신반에서 증폭기에서 보낼 때 신호 레벨이 전력이 손실이 안 되고 최대로 전송이 돼야 됩니다. 그죠? 최대 전송이 되기 위해서 뭘 해주고 있습니까? 최대 전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소방에서 얘기하는 전압 정제파비를 볼테이지 스탠드 웨이브 레이쇼잖아요. 전압 정제파비를 뭡니까? 1.5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요구 조건이. 두 번째 무반사 종단 저항을 더미로드 무반사 종단 저항을 50옴 요구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요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통 설비 요구 조건을 균일한 설계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균일한 균일한 신호 전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증폭기를 추가를 해주거나, 그죠? 두 번째, 글레이딩을 해줘야 되네, 요구 조건이. 네? 개요 이걸 먼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본 게 지금 전압 정제팝이랑 글레이딩, 그 다음에 뭐였지? 무반사 동단 저항이잖아요. 그죠? 무반사 동단 저항.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의 내용을 쭉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무반사 종단 저항 정제팝이 글레이딩을 이 최대 전력 전송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특성 임피던스를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특성 임피던스는 뭡니까? 여기 있네요. 특성 임피던스는 전성선로 분포 매질 특성에 따라서 일정하게 정해지는 저항의 양, 그죠? 그 전압파, 전류파, 파동의 분포 매질 특성이 반영된 진폭의 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항은
뭐 오매정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회로에서의 전압과 전류 관계에서 저항의 정량적인 양이고,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라 하면 전류파와 전압파의 분포 매질 특성에 따라서 반영된 진폭의 비, 이 특성 임피던스를 합니다. 이 특성 임피던스를 수식을 전개한 거예요. 이거는 선로가 유독성 축적,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용량성으로 축적이 되고, 선로가 길게 되면은 저항을 고려하지 않은 분포 정규 분포 회로입니다. 용량성 에너지, 이 용량성 축적 에너지, 그러니까 용량성 축전 에너지와 유독성 축적 에너지는 이 전파 특성상 이런 식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파됩니다. 이 에너지를 전파되는데 수식을 전개를 해보면 이 특성 임피던스는 C 성분과 L 성분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특성 임피던스가 다른 말로 파동 임피던스라고도 얘기하고, 파동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합니다. 이 진행파의 반파와 투과를 이제 보시면, 반사와 투과를 보시면,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부하의 임피던스와 정합이 되면, 정합이란 뭡니까? 이게 특성 임피던스와 맞는 더미로드를 결합을 해서 두 임피던스가 합이 제로가 되면, 정합 임피던스가 되면 반사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선로에서, 이제 무통 선로에서 이게 지금 요 더미로드 측에서 보시면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와 더미로드 부하 측의 임피던스, 우리 더미로드를 50ohm으로 달잖아요. 같게 되면은 이런 진행파가 이 지점에서 전부 투과가 되고 반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그래요. 이 임피던스 정합을 해주면서 에너지를 최대 보내주는 에너지를 전부 반사파 없이 전송이 됩니다. 반사파 없이. 그래서 이게 임피던스 정합이 그 내용입니다. 특성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를 정합시키면은 최대 전력이 전송이 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제 수업 때 작성된 우리 유인물 내용을 갖다 붙인 거라 참고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답안에 이렇게 다 쓸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지문에 물어본 전압 정제 파비에 대해서 이제 써주면 되겠죠. 스탠드 웨이브 레이쇼. 전압 정제 파비는 입사파와 반사파, 그러니까 입사파분의 입사파와 반사파. 이 얘기 뭡니까? 입사파와 반사파가, 반사가 없으면 뭐라는 얘기예요? 1이란 얘기네요. 그죠? 1이란 얘기예요. 반사가 많으면, 반사가 있다는 얘기는 역의 성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스탠드 웨이브 레이쇼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요. 그러면 1.5로 제한한다는 얘기는 반사파를 어느 정도 값으로 제한한다는 얘기다. 그죠? 반사파 값을, 임피던스를 정합을 시켜서 반사파를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균일한 전개 강도의 전파의 그레이딩을 물어봤잖아요. 그레이딩.
그레이딩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솔 동축 케이블의 구조서부터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요 슬롯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슬롯이라든지 아까 이 신호 레벨 강도를 보시면 균일한 강도를 위해서 지금 신호 레벨은 점점 손실이 있어서 줄어들게 돼요. 그죠? 이 줄어드는 양을 이걸 뭐라고 그러죠? 결합 손실, 이건 전송 손실이라고 그러는 거죠. 전송 손실이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전송 손실이 있어요. 전송 손실은 이 누설 동축 케이블 예를 들어서 도체 손실이 있을 거고 절연체 손실이 있을 거고, 그죠? 도체 손실이 있고 절연체 손실이 있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복사 손실이 있고, 그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복사 손실이 있어요. 어떤 거리가 걸면 걸수록 에너지는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펌프 성능 곡선처럼 길이가 길수록 마차 손실에 따라서 에너지 손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파 손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손실이 있고 뭡니까? 이 손실 말고도 결합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합 손실은 영향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결합 손실은 주위의 환경, 그죠? 습도, 온도에 따른 결합 손실, 그리고 이 슬롯 이게 지금 전파가 이 방사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사된다면 이 슬롯이라는 뭡니까? 이 클렉 슬롯의 크기라든지 이 슬롯의 크기라든지 각도에 따라서 손실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손실이 있고 전송 손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신호 레벨은 전송 손실과 결합 손실 한 만큼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죠? 줄어드는데 뭡니까? 우리 무통에서 요구하는 기준 신호 레벨이 이 레벨이다. 전개 강도 기준 신호 레벨, 기준 전개 강도가 이 지점이다라고 그러면은 요 이후는 무통 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겠다, 그죠? 요 기준에서. 그래서 무통 설비를 결합 손실이 다른 무통 설비를 정합을 시켜줍니다. 정합을 시켜줘서 어떻게 정합시켜주냐? 이 결합 손실과 무통 설비의 결합 손실 차를 적은 결합 손실 차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시켜줘요. 그래서 요 거리에서 또 신호 레벨이 다운이 되잖아요. 다운이 되는 지점에서 결합 손실 차가 적은 걸로 더 연결해주고, 그래서 균일한 신호 레벨을 맞춰줍니다. 이거를 그레이딩이라고 그래요. 그레이딩. 그죠? 우리 수업 때 얘기했었던 전 그레이딩 공부하면 항상 토목 공사할 때 그레이터가 생각이 나요. 다지는 거. 땅바닥 다지는 거 균일하게 다지는 그레이터가 생각이 나요. 마찬가지로 전파 신호 레벨을 기본적 도체 손실이나 절연체 손실처럼 전송 손실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무정 동축 케이블 같이 전송 매체의 특성, 슬롯의 각도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주위 온도, 습도에 따라서
결합 손실이 일률적으로 같이 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합 손실 차가 적은 매체를 중간중간 연결해 주면서 신호 레벨을 일정하게 평탄하게 해주는 거를 그레이딩이라고 해요. 그죠?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보반사 종단 저항 신호 레벨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송 손실 차 여기 써 있네. A 케이블의 결합 손실, B 케이블의 결합 손실. 이 결합 손실 차가 줄어드는 케이블을 정합을 시켜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균일하게 신호 레벨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지를. 근데 이번에 무통 설비가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됐어요. 무통 설비가. 개정된 사항이 시험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기본 문제였어요. 그죠? 이런 문제는 놓치면 안 됐었습니다.